한국을 비웃던 런던의 금고가 오늘 털렸습니다. 런던 금융가 최고 위층 비밀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산 40%가 증발해 패닉에 빠진 상위 0.1% 귀족들. 하지만 유일하게 200% 수익을 낸 포트폴리오가 공개되자 장내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고작 BTS와 반도체 하청 국가라며 무시했던 곳이었죠. 500조 원의 중동 오일머니와 유럽 무기 예산 100조 원을 독식하는 한국의 이것이 공개되자 소버린 클럽의 의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미국 주식 싹 다 갖다 버려. 당장 한국에 올인해.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의 생명줄을 쥔 나라라는 사실을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 세계 뒤편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힘내라 대한민국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런던 금융가의 심장부 소버린 클럽이 육중한 오크통 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평소라면 1982년산 빈티지 샴페인이 터졌겠지만 오늘 원탁 위에 놓인 건 식어버린 커피뿐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런던 특유의 잿빛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곳에 모인 12명의 표정은 그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그들도 그럴 것이 테이블 중앙 홀로그램 차트는 온통 붉은색이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11.1%, 파운드와 같이 20% 폭락. 브렉시트라는 거대한 도박 실패로 대영 제국의 유산이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자산 방어조차 못하는 겁쟁이가 되어 있었죠. 침묵을 깨고 클럽의 의장인 윌리엄 공작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알리스터 자네만 믿고 불렀네. 우리 가문의 자산 40%가 1년 만에 사라졌어. 이걸 복구할 방법이 정말 있는 건가? 모든 시선이 단상 위에 서 있는 저에게 꽂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런던 금융 허브 더 시티의 전설적인 투자 전략가이자 옥스퍼드 경제학 박사 그리고 지난 25년간 500억 파운드를 굴려온 전직 MI6 금융범죄 분석관 알리스터입니다. 제가 배운 건 딱 하나입니다. 제국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기회를 잡는 놈이 새로운 황제가 된다. 저는 천천히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수치 대신 단 하나의 단어가 떴습니다. 사우스코리아. 순간 회의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3초도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서 조소와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헤지펀드계의 거물인 제이콥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장난해. 우리가 고작 저런 새우 같은 나라에 돈을 묻으라고 불렀나? 투자라면 당연히 일본이지. 엔화는 안전자산이야. 일본의 해외 자산 규모가 얼만지 모르나. 맞아, 아니면 차라리 인도로 가야지. 인구 14억의 시장이야. 성장률이 7%라고. 한국. 출산율 0.78명의 소멸 직전 국가 아닌가. 부동산 재벌인 헨리도 거들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한국 성토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 기술을 베껴서 큰 나라 아닌가. 기초과학 노벨상 하나 없는 나라야. 지정학적 리스크는 또 어떻고. 북한이 미사일 쏘면 휴지 조각될 주식을 사라고. 그냥 삼성전자 하청 기지일 뿐이야. 독자적인 힘은 없어. 모멸감이 느껴질 정도의 무시였습니다. 그들에게 아시아의 파트너는 오직 일본뿐이었고 미래는 인도였습니다. 한국은 그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취급이었죠. 그들의 눈에 한국은 여전히 50년 전의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조롱을 묵묵히 들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바로 이 오만함이 제가 노린 기회였으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신사 여러분, 다들 착각하고 계시는군요.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은 딱 3일입니다. 3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3일 뒤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또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봉하는 일본 엔화는 쓰레기가 되고 인도의 거품은 터질 겁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을
아니, 오히려 돈을 쓸어 담을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일본 도쿄의 텅 빈 사무실과 한국 여의도의 불 켜진 빌딩을 대비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일본과 인도를 찬양하며 비웃던 그 한국이 이미 금융 시스템 속도에서 런던을 10년 이상 앞서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일본이 도장 찍고 팩스 보낼 때 한국은 1초 만에 조 단위의 돈을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숫자는 마술이 아닙니다. 상식이 붕괴되는 현장입니다. 스크린에 낡고 투박한 기계 사진이 떴습니다. 팩스였습니다. 오른쪽 구석에 앉아있던 아서가 콧방귀를 뀌며 실크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법대를 수석 졸업한 30대 초반의 젊은 변호사로 가문의 자산 관리를 맡고 있는 전형적인 런던 엘리트였죠. 그가 지루하다는 듯 몽블랑 만년필을 굴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알리스터 선배님, 설마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은 아직도 팩스를 쓴다는 농담을 하시려는 건 아니죠? 금융 보안 때문에 일부러 아날로그를 쓰는 우리랑은 사정이 다를 텐데요. 그 나라는 전기가 안 끊기면 다행 아닌가요? 좌중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명백한 조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국을 마치 아프리카 오지나 문명이 덜 발달한 곳 취급하는 태도였죠. 저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분비는 서울의 출근길 만원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30대 한국 남성의 영상이었습니다. 아서 자네 눈엔 이 사람이 뭘로 보이나? 아서가 턱을 괴며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게임이나 하고 있겠죠. 아니면 케이팝 영상을 보거나. 한국인들은 노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만. 틀렸네. 이 사람은 지금 대출을 받고 있어. 그것도 5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8천만 원을 말이야. 순간 아서의 만년필이 멈췄습니다. 윌리엄 의장도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5만 파운드. 은행 창구도 안 가고 담보 심사도 없이. 버스에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게. 영국에선 주택담보대출 심사에만 평균 14일이 걸려 서류만 30종류가 넘고 변호사 공증 비용만 2,000파운드가 깨지는데 그게 버스에서 된다고.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팩트입니다. 한국에선 이 모든 과정이 딱 60초면 끝납니다. 저는 스크린에 타이머를 띄웠습니다.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전문 은행 카카오뱅크는 출범 2년 만에 가입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영국 전체 인구의 6분의 1이 2년 만에 계좌를 튼 셈이죠. 이들은 공인인증서도 보안카드도 필요 없습니다. 지문 인식 0.5초면 본인 인증이 끝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서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듯 팔짱을 꼈습니다. 빠르기만 하고 보안은 엉망이겠죠. 사기 대출이나 해킹에 취약할 게 뻔합니다. 그런 불안한 시스템에 내 돈을 태우라고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 다음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금융사고 비율은 0.001% 미만입니다. 영국 은행들의 전산 오류율보다 20배나 낮죠. 한국은 성인 인구의 97%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79%가 모바일 뱅킹을 씁니다. 현금 없는 사회 전환율 세계 1위. 5천만 국민의 신용정보와 국세청 소득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입니다. 화면 속 그래프가 영국의 낡은 시스템과 한국의 초고속망을 잔인할 정도로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송금 소요 시간 영국 평균 2일대 한국 3초. 계좌 개설 소요 시간 영국 1시간대 한국 5분. 아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영국의 금융 시스템이 한국 앞에선 마치 석기시대 유물처럼 보였으니까요. 이건 반칙입니다. 국가가 개인정보를 이렇게 통제하다니 전체주의 국가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아서가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체주의가 아니라 효율입니다. 우리는 팩스 붙들고 2주를 허비할 때
그들은 1분 만에 자금을 융통해서 투자하고 소비합니다. 자본 회전율이 우리보다 50배 빠르다는 뜻입니다. 윌리엄 의장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자본 회전이 그 정도로 빠르다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건가? 단순히 은행 안에서만 돌고 도는 건 아니겠지.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막대한 자금은 지금 좁은 한국 땅을 넘어 거대한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석유 냄새 난다고 무시했던 중동의 사막으로 말입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끝도 없이 펼쳐진 파이프라인과 거대한 돔 형태의 구조물 사진을 띄웠습니다. 런던 금융가의 새님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초에 1억 원씩 쓰는 오일머니가 한국인들의 지갑 속으로 어떻게 빨려 들어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끝도 없이 펼쳐진 황량한 모래사막 사진이 떴습니다. 부동산 재벌인 헨리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런던 중심가에 빌딩 15채를 가진 건물주로 손에 흙 묻히는 일을 가장 경멸하는 인물이었죠. 그가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빈정거렸습니다. 이복의 알리스터. 지금 우리더러 사막에서 벽돌이나 나르라는 건가? 건설업은 19세기에나 돈이 되던 사양 산업이야. 수익률 3%도 안 나오는 노가다 판에 내 돈을 태우라고. 좌중에서 동조하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들에게 건설은 개발도상국이나 하는 땀내 나는 노동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은 거대한 돔 4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였습니다. 노가다 판이라뇨.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정교한 에너지 프로젝트입니다. 헨리, 제가 아주 간단한 비교를 해드리죠. 똑같은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선진국들이 걸리는 시간을 아십니까?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영국은 13년, 미국은 10년, 일본은 5년이 걸리지만 한국은 단 48개월이면 사막에서 전기를 뽑아냅니다. 헨리가 들고 있던 시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48개월.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인가? 안전검사는 완벽합니다. 프랑스 아레바사가 핀란드 올킬루오토 원전을 지을 때 13년이나 걸렸고 예산은 3배나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기지연 0일, 추가 비용 0원. 50도의 살인적인 더위와 모래폭풍 속에서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계약 금액만 24조 원. 유지 보수 운영권까지 합치면 향후 60년간 100조 원을 쓸어 담는 계약입니다. 100조 원이라는 숫자에 헨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100조. 그게 건설사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가? 프랑스도 미국도 도망친 곳에서 한국만 살아남았습니다. UAE 칼둔 행정청장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속도와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사우디의 네옴시티. 서울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650조 원짜리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였습니다. 화면에 더 라인의 조감도가 뜨자 젊은 변호사 아서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저건 공상과학 영화 아닙니까? 사막을 가로지르는 170km짜리 유리 벽도시라니. 저걸 실제로 짓는다고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지하 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가 수주한 터널 공사 구간만 28km. 그들이 파낸 모래 위로 세계 최고 높이 500m, 길이 170km의 수직 도시가 올라갑니다. 저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 기업 총수들을 만나는 사진을 띄웠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이 왜 일시간에 30억 원씩 쓰는 오일머니 보따리를 들고 한국을 찾아갔겠습니까? 영국 건설사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공기 단축, 극한 환경 극복, 가격 경쟁력. 이 3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좌중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왕족들은 지금 런던의 낡은 빌딩을 사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을 사서 사막을 기회의 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플랜트로 하루 100만 톤의 물을 만들고 스마트팜으로 사막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제이콥이 마른 세수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금융 노름이나 하고 있을 때 한국은 사막에 문명을 짓고 있었군. 650조 원 시장이라니. 우리가 완전히 놓쳤어. 놓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중동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건 이제 돈의 흐름이 서구에서 동아시아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배가 아픈 건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제 시선을 북쪽으로 돌려보시죠. 러시아의 위협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유럽 대륙. 그곳의 무기고를 누가 채우고 있는지 아시면 아마 기절하실지도 모릅니다. 독일 전차가 아니라 한국 전차가 유럽의 평원을 달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화면에 붉은색 경보등이 켜진 유럽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이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죠. 젊은 변호사 아서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방산이라니 의외군요. 무기라면 당연히 독일 라인메탈이나 미국 로키드 마틴 아닙니까? 한국 무기가 껴들 틈이 있나요? 자동차 좀 만든다고 탱크까지 잘 만들 순 없죠. 명품 무기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서의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무기는 저가형 가성비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니까요.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폴란드 국방장관의 인터뷰 영상을 틀었습니다. 명품이요. 전쟁이 코앞인데 3년 뒤에 오는 명품이 무슨 소용입니까? 당장 내 가족을 지켜줄 총 한 자루가 더 급합니다. 저는 화면을 정지시키고 좌중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사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폴란드 대통령이라면 누구에게 손을 내밀겠습니까? 똑같은 전차 50대를 주문했을 때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드리죠. 저는 스크린에 거대한 숫자를 띄웠습니다. 독일은 3년, 미국은 2년이 걸리지만 한국은 계약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3개월 만에 전차를 항구에 실어보냅니다. 3개월이라는 말에 윌리엄 의장이 안경을 벗어닦으며 되물었습니다. 3개월. 그건 재고를 보냈다는 소린가? 새로 만들어서는 불가능한 속도야. 아닙니다, 의장님. 방금 공장에서 갓 구워낸 따끈따끈한 새 제품입니다. 한국의 방산 공장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3교대 풀가동. 독일 엔지니어들이 주 35시간 근무 규정을 따지며 퇴근할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공장에 간이 침대를 놓고 밤을 새웁니다. 저는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도착한 한국산 무기 하역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K2 흑표 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212문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 쓴 돈만 20조 원입니다. 전차 1,000대, 자주포 672문, 전투기 48대.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계약을 한국이 독식했습니다. 독일과 미국은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물건이 없으니까요. 헤지펀드 거물 제이콥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단순히 빠르기만 한 건 아닐 텐데. 품질은 어떤가? 전장에서 고철 덩어리가 되면 말짱 꽝 아닌가? 저는 성능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전차 대비 가격은 50% 수준. 하지만 명중률과 기동성은 동급 이상. 게다가 나토 호환성 100%. 루마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국방장관들이 줄지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안보 지도가 한국산 무기로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유럽이 아시아 국가의 안보를 맡긴다고요. 자존심도 없습니까?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러시아 탱크가 국경을 넘는데
자존심 타령할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자유진영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무기고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핵심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155mm 포탄 생산량을 보십시오. 미국이 한 달에 2만 4천 발을 만들 때 한국은 10만 발을 찍어냅니다.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한국 혼자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3차 대전이 터진다면 우리에게 총알을 대줄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제 공포에 가까운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할 동아줄이었던 겁니다. 이제 인정하시겠습니까? 한국은 돈만 버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놀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제가 진짜로 보여드리고 싶은 비장의 무기는 따로 있으니까요. 저는 화면을 암전시켰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죠. 그런데 한국에는 그 리스크조차 집어삼키는 괴물 같은 회복력이 있습니다. 5년 전 일본이 한국의 숨통을 끊으려고 덤벼들었던 경제전쟁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한국이 보여준 섬뜩할 정도의 도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암전되고 2019년 7월이라는 날짜가 붉은 글씨로 떠올랐습니다. 헤지펀드 거물 제이콥이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기억나는군. 한일 무역 분쟁. 그때 우리 펀드도 삼성전자 공매도에 베팅했지. 반도체 핵심 소재를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으니까. 공급이 끊기면 삼성 공장은 한 달 안에 멈춘다는 보고서가 있었어. 맞습니다. 제이콥 당신의 판단은 상식적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반도체의 혈관이나 다름없는 불화수소 등 3대 핵심 소재 수출을 막아버렸습니다. 순도 99.999%의 초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만이 만들 수 있는 신의 영역이라 불렸죠. 저는 당시 일본 관방장관의 비웃는 얼굴이 담긴 뉴스 영상을 띄웠습니다. 일본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도 없고 대안도 없다. 길어야 석 달이면 백기를 들고 와서 빌 것이다. 젊은 변호사 아서가 팔짱을 끼며 거들었습니다. 그건 팩트 아닌가요? 기초과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 100년 걸려 쌓은 화학기술을 한국이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국의 한 중소기업 연구소에 불 켜진 창문 사진이었습니다. 아서 바로 그 상식이 깨지는 데 정확히 며칠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저는 손가락 3개를 펴보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항복하는 데 3개월을 예상했지만 한국은 단 3개월 만에 100년 기술 격차를 따라잡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3개월이라고. 그게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거 아닌가. 양산은 다른 문제야. 아닙니다. 삼성전자 생산 라인에 즉시 투입됐고 불량률은 제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당시 한국 엔지니어들은 연구소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2시간 쪽잠을 자며 24시간 내내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테스트 라인을 통째로 내줬고 정부는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그래프 하나를 띄웠습니다. 일본 소재 기업 스텔라 케미파의 주가 폭락 그래프와 한국 소재 기업 솔브레인의 주가 급등 그래프가 X자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기업들의 매출은 90%가 증발했습니다. 세계 최대 우량 고객인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영원히 잃어버린 겁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매출이 2배, 3배 폭등했습니다. 일본이 쏜 총알이 유턴해서 일본 기업들의 심장을 뚫어버린 겁니다. 윌리엄 의장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큰 무기를 스스로 버린 꼴이 됐군. 일본의 완전한 전략 실패야. 전략 실패보다 더 무서운 건 한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2019년 당시 텅 빈 유니클로 매장과 일본 맥주가 사라진 편의점 사진을 띄웠습니다. 여러분, 폭동이 일어났을까요?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이 날아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5천만 국민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본 제품을 사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개개인이 스스로 불매운동 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일본 여행 취소율 99%, 일본 맥주 수입액 0원. 저는 좌중을 둘러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도끼입니다. 그들은 밟으면 죽는 게 아니라 밟힐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독해집니다. 위기가 닥치면 정부의 명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전사가 되어 싸웁니다. 아서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소름 돋는군요.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서 생존 본능처럼 느껴집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은 지난 5천년간 수많은 침략을 받으면서 이 생존 본능을 유전자에 새겼습니다. 일본의 도발은 잠자던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셈이죠. 덕분에 한국은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까지 100% 자립할 수 있는 완전체로 진화했습니다. 저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윌리엄 의장을 바라봤습니다. 의장님, 만약 우리가 한국 기업을 적대적 인수합병하려 든다면 저들은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회사를 불태우고서라도 우리에게 대항할 겁니다. 하지만 친구가 된다면 저 독한 생존 본능이 우리의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겠죠.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존경을 넘어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건드려선 안 될 나라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신사 여러분, 기술과 도끼만으로는 세계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쳐야 진짜 제국이죠. 한국이 어떻게 총 한 발 쏘지 않고 전 세계 20억 명의 뇌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세뇌의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지도 위에는 보라색 점들이 촘촘하게 찍혀 있었는데 특히 북미와 유럽 그리고 남미 대륙은 보라색으로 뒤덮여 대륙의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건물주 헨리가 시가를 털며 피식 웃었습니다. 이건 뭔가 전염병 확산 지도인가? 아니면 홍역이라도 돌고 있는 건가? 아닙니다, 헨리. 이건 BTS의 팬덤, 아미의 분포도입니다. 그러자 좌중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보이밴드. 지금 우리더러 아이돌 춤추는 회사에 투자하라는 건가? 알리스터 자네가 드디어 미쳤군. 우리가 굴리는 돈은 엔터테인먼트 같은 가벼운 놀이판에 들어갈 돈이 아니야. 가볍다니요. 신사 여러분, 이건 놀이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형태의 제국주의입니다. 제가 역사적인 비교를 하나 해드리죠. 저는 지휘봉으로 영국 본토를 가리켰습니다. 과거 대영 제국은 식민지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군함과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총칼로 위협해서 문화를 주입하는데 200년이 걸렸죠.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화면을 전환해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서 수천 명의 영국 10대들이 한국어 가사로 된 노래를 떼창하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이 200년 걸려 총칼로 해낸 일을 한국은 스마트폰 화면 하나로 단 10년 만에 해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영국, 미국, 프랑스, 브라질의 아이들이 밤새워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듀오링고 통계를 보십시오. 한국어 학습자가 중국어 학습자를 제쳤습니다. 중국이 공자학원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문화공정을 한국은 드라마 몇 편으로 끝냈습니다. 젊은 변호사 아서가 무언가 생각난 듯 무릎을 탁 쳤습니다. 확실히 제 여자친구도 넷플릭스 보느라 주말엔 연락도 안 됩니다. 한국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한국 소주를 마시더군요. 그게 다 마케팅의 일환이라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한국 문화는 전 세계 소비 시장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예로 들어보죠. 저는 수익률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한 편 만드는데 평균 2억 달러가 듭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 제작비는 고작 2천만 달러. 10분의 1 수준이죠.
그런데 수익은 어떻습니까? 넷플릭스 주가를 40% 끌어올렸고 1조 2천억 원의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수익률 4000%의 괴물입니다. 헨리의 눈이 동그라졌습니다. 4000%. 마약 장사보다 남는 장사잖아. 더 무서운 건 파급력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입은 초록색 트레이닝복, 그들이 먹던 라면, 그들이 쓰던 삼성 스마트폰. 전 세계 1억 4천만 가구가 이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그들이 곧 잠재적 구매자입니다. 한국 라면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하고 한국 만두가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문화가 뇌를 지배하면 지갑은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 한국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장을 꽉 채운 10만 명의 관중 사진을 띄웠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나라가 한국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20억 명의 한류 팬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오빠가 사는 나라, 자신이 사랑하는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국 정부를 압박할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핵무기보다 무서운 정서적 인질입니다. 한국은 투표권이 있는 전 세계 미래 세대 20억 명을 아군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이콥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총 한 발 안 쏘고 전 세계의 마음을 훔쳤군. 가장 세련되고 가장 무서운 정복자야. 그렇습니다. 한국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모두 가진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취의 바닥에는 더 근본적인 힘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국을 추천하는 진짜 이유, 돈으로도 기술로도 살 수 없는 위대한 유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흑백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치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1953년에 서울이 나타났습니다. 폭격으로 지붕이 날아간 건물들,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채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미군 트럭 뒤를 쫓으며 기부미 초콜릿을 외치는 앙상한 손들.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윌리엄 의장이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저 거리를 기억하네. 내 선친께서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어. 19세에 런던을 떠나 부산에 내렸을 때 아버지는 편지에 이렇게 쓰셨지. 이 나라에는 신도 희망도 없다. 모든 것이 잿더미다. 이 땅이 다시 일어서려면 최소한 100년, 아니 신이 기적을 내려도 200년은 걸릴 것이다. 맞습니다, 의장님. 당시 메가더 장군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 살았고 전 세계 190개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통계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나라, 그것이 바로 코리아였습니다. 저는 지휘봉으로 화면 속 폐허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신사 여러분, 한국은 그 불가능한 100년을 단 30년으로 압축했습니다. 도대체 자원 한 줌, 기술 하나 없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부를 축적한 방식과 한국의 방식을 비교해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의 국기가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영국은 식민지 수탈로 초기 자본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광활한 영토와 이민자들의 노동력, 그리고 두 차례 세계대전의 수혜를 입었죠.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침략과 약탈로 아시아의 부를 긁어모았습니다. 이것이 제국들의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지하 1000m 막장. 팬티 한 장만 걸친 채 석탄 가루를 뒤집어 쓰고 곡괭이질을 하는 남자들의 사진이 떴습니다. 독일로 파견된 한국인 광부들입니다. 이들은 남의 나라 자원을 뺏는 대신 자신의 패를 담보로 잡혔습니다. 갱도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공포 속에서 그들은 빵 대신 석탄 가루를 씹어 삼키며 독일인들이 꺼리는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사진은 독일의 한 병원 영안실이었습니다.
한국인 간호사들입니다. 그녀들은 독일 간호사들도 거부하는 시체를 닦았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굳어버린 시신의 팔다리를 주무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번 달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고국으로 송금했습니다. 화면은 다시 베트남의 정글로, 중동의 뜨거운 사막으로, 그리고 구로공단의 쪽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벽 4시에 졸린 눈을 비비며 미싱을 돌리던 10대 소녀들의 거친 손마디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남의 피가 아니라 제 자식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깔았고 포항제철을 지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당당하고 가장 눈물겨운 돈으로 만든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젊은 변호사 아서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을 잃게 만드는군요. 그 처절한 헝그리 정신이 지금의 성장을 만들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알리스터, 그건 과거의 이야기 아닙니까? 배가 부르면 사람은 변합니다. 지금의 한국인들도 위기가 닥치면 자신의 안위부터 챙기지 않을까요? 경제 위기 앞에서 애국심은 사치일 뿐입니다. 아서, 자네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네. 그리고 그 대답은 1997년에 이미 증명되었지.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IMF 구제금융 사태. 국가부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던 그해 겨울의 뉴스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환율은 치솟고 대기업들이 줄도산하고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리던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몰렸을 때 각국의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옥스퍼드에서 연구했던 사회심리학 데이터를 인용했습니다. 국가부도 위기가 닥치면 미국인은 24시간 안에 총포상으로 달려가 무장을 합니다. 영국인은 48시간 안에 마트로 달려가 식료품을 사재기하고 일본인은 일주일 안에 모든 현금을 인출해 개인 금고 깊숙이 숨깁니다. 이것이 인간의 합리적인 본성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달랐습니다. 화면 속에서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은행 앞에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돈을 찾으려는 줄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내려온 줄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위기가 닥치자 단 1시간 만에 장롱 속에 숨겨둔 금덩어리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꼬부랑 할머니가 꼬깃꼬깃한 쌈짓돈으로 산 금반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각 결혼한 신혼부부는 결혼반지를, 젊은 엄마는 아이의 돌반지를, 은퇴한 노신사는 평생을 근속해 받은 행운의 열쇠를 망설임 없이 내놓았습니다. 제이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저게 연출이 아니라고? 정부가 강제로 뺏은 게 아니란 말인가? 강제요? 천만에요. 정부는 오히려 놀랐습니다.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제발 금을 받아달라고 호소한 건 국민들이었습니다. 350만 명. 전 국민의 10%가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금이 무려 227톤. 당시 시세로 22억 달러였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나라 빚을 갚겠다고 개인이 자기 자산을 헌납한다? 이건 자본주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집단 광기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이건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나라는 곧 나였고 우리였습니다. 내 집이 불타는데 물 한 바가지 안 들고 나오는 놈은 사람이 아니라는 그 무서운 공동체 의식이 나라를 살려낸 것입니다. 부동산 재벌 헨리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세금 조금 더 내는 것도 아까워서 조세피난처를 찾는데 저들은 자기 피 같은 금을 내놓았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귀족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 평범한 시민들에게 있었군.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입니다. 화면 가득 검은 재앙이 펼쳐졌습니다. 유조선 충돌로 쏟아진 1만 톤의 원유가 서해안의 아름다운 갯벌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생태계가 회복되려면
최소 10년, 길게는 100년이 걸릴 것이다. 기계도 장비도 들어갈 수 없는 갯벌이었기에 절망은 더 깊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 헌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회의실의 귀족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하얀 물결.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인간띠를 이루며 해안가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하의 칼바람을 맞으며 쪼그려 앉았습니다. 헝겊으로 바위를 닦고 칫솔로 자갈 틈새의 기름을 긁어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무릎이 까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밥도 자기 돈으로 사 먹으며 그들은 묵묵히 기름을 닦아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현대판 기적이다. 한국인들은 기계를 이겼다. 전문가들이 10년이 걸린다고 했던 방제 작업은 단 2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태안의 바다는 다시 푸르게 변했고 철새들이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방제 전문가들이 이 기적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으로 날아왔지만 그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윌리엄 의장과 눈을 맞췄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신사 여러분. 투자의 제일 원칙은 리스크 관리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대답해 보십시오. 위기가 닥치면 폭동을 일으키고 상점을 약탈하는 나라와 위기가 닥치면 5천만 국민이 하나가 되어 기어이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나라. 어느 쪽이 더 안전한 투자처입니까? 어느 쪽이 여러분의 자산을 끝까지 지켜줄 파트너입니까?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절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존경과 경외심 그리고 전율이 만들어낸 침묵이었습니다. 제이콥이 떨리는 입술을 떼었습니다. 알리스터, 이건 반칙이야. 경제학 교과서에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건 그런 단어로 설명할 수 없어. 이건 일종의 종교 같아. 맞습니다. 한국은 위기 극복을 종교처럼 믿는 나라입니다. 5천년 역사 동안 수천 번의 침략을 당했지만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해지는 강철 같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져도 전쟁이 터져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기어이 번영을 이뤄낼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그들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릴 시간입니다. 회의실의 조명이 다시 환하게 켜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 있다가 자결하는 태양을 마주한 사람들처럼 그들은 충격과 전율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이곳을 지배하던 오만함과 냉소, 그리고 감히 한국 따위가라는 비웃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생존을 향한 절박함, 그리고 새로운 거인을 발견한 자들의 경외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침묵을 깬 건 소버린 클럽의 의장 윌리엄 공작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리스터, 자네가 옳았네. 우리가 틀렸어. 아니, 우리가 장님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대영제국의 자존심으로 평생을 살아온 노신사의 고백치고는 너무나 처절했기에 좌중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런던의 금융가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착각했어.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우리가 돈을 굴린다고 믿었지. 하지만 그동안 지구 반대편에서 진짜 역사가 쓰이고 있었군.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 그들은 피와 땀으로 미래를 건설하고 있었어. 부끄럽네. 정말이지 부끄러워. 윌리엄의 고백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재벌 헨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상기된 얼굴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 비서실장 연결해. 당장.
지금 당장 런던 시내 상업용 빌딩 매각 절차 밟으라고 해. 전부 다 팔아치워. 가격? 상관없어. 시장가보다 20% 싸게 내놔도 좋으니까 오늘 안에 현금화해. 옆에 있던 젊은 변호사 아서가 깜짝 놀라 그를 말렸습니다. 헨리경, 진정하십시오. 부동산을 지금 다 팔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이 멍청한 친구야. 지금 세금 따위가 문제야. 타이타니코가 침몰하고 있는데 1등석 티켓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지금 당장 구명 보트에 타지 않으면 우리 가문은 끝이야. 그 구명 보트 이름이 바로 코리아라고. 헨리의 외침에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점잖은 척하던 귀족들의 가면이 벗겨지고 자본 앞에서 가장 솔직한 욕망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저기서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즉시 뉴욕 증시에 있는 미국 주식 전량 매도해. 애플, 테슬라 다 필요 없어. 싹 다 갖다 버리고 한국 주식 담아. 이봐. 런던 채권 시장 말고 한국 국채 알아봐. 만기 상관없이 10년 물, 30년 물 다 사들이라고. 한국 원화가 지금 가장 저평가된 다이아몬드야.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 리스트 뽑아와. 폴란드 방산 수출 기업 명단도. 알리스터가 말한 그 기업들 지금 당장 지분 확보해. 고함과 고성이 오가는 통제 불능의 현장. 300년 전통의 소버린 클럽이 돛대기 시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혼돈을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냉정한 심판이었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념도, 편견도, 자존심도 돈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낡은 제국의 품에서 서서히 말라 죽느니 떠오르는 태양인 한국의 등에 올라타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이 모든 상황이 담긴 제 보고서는 영국 총리 관저 지하 벙커로 직보되었습니다. 밤새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던 총리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그의 눈밑은 퀭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보좌관을 불렀습니다. 이 보고서 팩트체크 끝난 건가? 네, 총리님. 옥스퍼드 경제연구소와 국방부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오차 범위 0%의 진실입니다. 총리는 책상을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알려야지. 우리가 누구와 손을 잡아야 살 수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영국인들도 알아야 해. 알겠습니다.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배포하겠습니다. 아니, 장관들만 봐서는 안 돼. 총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내일 아침 발행되는 영국의 모든 일간지 일면 헤드라인을 비워라. 보좌관이 당황하여 되물었습니다. 네. 타임스, 가디언, 텔레그래프 전부 다 말입니까? 그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전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생존이 걸린 문제야. 모든 신문 일면에 이 보고서 요약본을 실어. 토씨 하나 바꾸지 말고 전문 그대로. 제목은 뭐라고 할까요? 총리는 보고서 표지에 굵은 펜으로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곳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을 놓치면 영국의 미래는 없다. 다음 날 아침 런던의 가판대는 뒤집어졌습니다. 좌파, 우파할 것 없이 모든 신문이 약속이나 한 듯 같은 헤드라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BTS만 알던 영국인들이 경악한 한국의 진짜 실체. 중동의 생명수인 물, 유럽을 지키는 무기, 전 세계를 살리는 약, 그리고 5,000년을 이어온 불굴의 정신을 쥐고 있는 나라. 그 충격적인 보고서의 전말은 그렇게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런던의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신문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깃을 여미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왜 하필 지금 한국이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거품이 꺼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진짜 보석이 보이는 법이라고. 세계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나라는 잿더미 속에서도 꽃을 피워본 경험이 있는 나라뿐입니다. 영국은 이제 막 그 선택을 마쳤습니다. 낡은 자존심을 버리고 생존을 위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질문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에는, 그리고 당신의 미래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들어있습니까? 기회는 항상 조용히 왔다가 소란스럽게 떠나갑니다. 오늘의 브리핑이 여러분의 선택에 분명한 신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알리스터였습니다. 오늘 보신 이 놀라운 진실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정작 우리만 과소평가했던 대한민국의 위대함, 세계는 이미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독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